안녕하세요, 북스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미통상조약을 맺고 나서 그 영향을 받은 조형통상조약과 조독통상조약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32페이지 마지막 줄을 이제 볼게요. 자, 조미조약 체결이 알려지자 영국과 독일은 청나라 정부의 조선과 조약 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했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조미 조약과 동일한 내용을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이용장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조선은 영국과 독일이 차례로 조약을 맺는데, 아마 이제 여기에 이제 1차 조약, 2차 조약, 1차, 1차 이렇게 되니까 그 뒤에 2차 조약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걸 표시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독교주대 영국 공사였던 해리 스미스 파커스는 제1차 조형조약 비준을 반대했다. 청가 일본이 1차 조형조약의 근거로 영국의 조약 개정을 요구할 걸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에 1883년 11월 영국은 새로운 조약 체결을 위해 파커스를 정권대사 서울에 파견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조선과 영국의 교역 교섭에서 쟁점이 됐던 것이 수익 관세율이다인데, 아마 인제 요거 관련돼서 그 이 수익 관세율 때문에 인제 요걸 그 우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얘기했어요? 처음과 일본이 제1차 조약을 근거로 영국의 조약 개정 요구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왜 굳이 설명이 안 돼 있어?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조선 정부는 면제품을 비롯해서 주요 수입품의 관세를 8% 정했다. 이는 1883년 7월에 체결한 조율통상장정의 적용 세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83년도 7월달에 했던 조율통상조약은 그 앞에 강화도 조약 있죠. 이 강화도 조약에 또 조율통상조약이 있었잖아요. 이걸 개정한 거야. 그래서 이제 조미수 통상조약에 영향을 받아서 개정한 내용인데, 거기는 무관세 조약이 없다가 요때 이제 관세 조약이 있죠. 아, 그래 갖고 인제 요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뭐냐면 8% 이제 그 정했다. 이렇게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잠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 정부는 8%를 정했는데, 이건 조율통상장정을 적용해서 세우이고, 그 앞에 그 관련된 내용이고, 파커스는 7.5%의 수익 관세를 적용을 주장했다. 좀 낮은 관세율을 주장했던 거죠. 자, 이는 청에서 실제로 시행 중인 수익 관세율을 기초한 것이다. 파커스는 주요 수입품의 관세율을 7.5%한테 일부 품목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자, 당시 협상을 지휘했던 고종과 중종 민씨는 파커스의 제안을 수용했다. 그래서 조약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 협상 과정 배제는 청의 개입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1차 조약 맺고 이게 부당하다 해서 관세를 조정해 가지고 결국 2차를 했는데, 여기에서 인제 주요 수출품, 주로 영국은 이제 면제품이니까 8%로 인제 하려니까 이거는 7.5%고 나머지는 좀 더 올려줄게, 뭐 이렇게 타협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83년 12월 26일 조선은 영국과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했다. 자, 2차 조형 조약에서는 조선의 관세 자주권이 부정됐다. 조선의 수입 관세율은 형식적으로 4단계로 세분화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청과 일본의 시행 중인 관세율과 유사하게 조정되었다. 자, 영국은 조선의 개항장과 대영장 무역 및 내지 통상 권리를 확보했으며 최국 대웅이 치의법권 특권도 간철시켰다. 이랬겠죠. 그래서 파커스는 청과 일본에 시행 중이었던 조약의 내용을 2차 조용 조약에 집약했다. 독일의 필두로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는 2차 조용 조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조선과 조약을 체결했다. 자, 조약 비준을 완료된 그 미국도 최국 대우 특권을 근거로 제2차 조용 조약에 혜택을 줬다 했는데, 자, 이 제2차 조용 조약을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죠. 이 제2차 조약 조약이 인제 조선과 영국 간의 통상 조약인데, 자, 여기에서 인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긴 없지만 플러스 될 수 있는 게 내지 통상권이에요. 그래서 내지 통상권인데, 보통 조총산미 수역중 무역종자 조총산미 수역 무역장정에는 내지 통상권을 이제 인정하되, 주로 인제 뭐냐면 구매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건만 할 수. 근데 여기는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한 거야. 아 근데 실제로 내지 통상권을 할 때 구매만 할 수 있다는 건 그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도 동시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총 상미 수용 무역 장려 내에 이 뭐냐면 구매 조약을 인정한다는 거 판매 조약을 인정한다는 했지만 명시화돼 있지 않았지만 제2차 조약에는 그걸 명시했어요. 예. 그래서 구매와 판매를 했다. 구매는 명시한 것은 조총 산미 수정 무역 장려이고 내지통상권 판매까지도 명시한 것은 조용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지통상 조약일 때 조청산민수욕정 장정과 조용조약 이걸 두 개를 듣던 것이 그런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2차 조용조약은 조선이 서구여건과 체결한 조약의 원형이 됐으며 결과적으로 조선은 동아시아 불평등 조약 체계에 완전히 편입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밑에 이제 조총산미수용 무역장정하고 조일통상장정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조총산미수용 무역장정부터 보겠습니다. 자, 1862년 12월 27일 날 청국은 조선에 조총산미 무역장정을 간처했다. 이 장정은 청국은 조선이 속방임을 명문했으며 조선의 치일법권 특권을 확보하고 조선의 수입 관세를 5% 고정시켰다. 이것도 협정관세 유지죠. 그리고 조선의 청국상인대 개항장 무역과 내지통상의 특권을 간처시켰다. 그래서 내지통상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다만 예의적으로 허락을 받을 경우에는 내지통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건은. 그렇지만 판매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구매하는 동시에 판매도 가능하죠. 그래서 내지통상권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83년 7월 25일 날 조선과 일본은 조율통상 장정을 체결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에 강화도 조약 때 그 체결된 건을 개정한 거야. 개정.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딜을 해 갖고 일본 측에서는 체국 대우를 이제 가져가고 조선은 예전부터 요구했던 이 관세 설정하고 그다음에 또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막는 양국의 규제를 할 수 있는 양국의 유출 규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왔죠. 예. 자, 이 장정은 조선에서 일본인의 수출 행위에 대한 절차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데 주요 수입품에서 관세율을 8% 하되 상품별로 50, 20, 30% 사율을 차등 적용했다. 조세 관세 자정권을 부정됐으며 그다음에 일본의 그 조선 계양장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특권과 조선 근해어권을 확보했다. 자, 이때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부정했다는 거는 뭐냐면 협정 관세라는 거예요. 협정 관세. 우리가 멋대로 관세를 매길 수 없죠. 예. 그래 갖고 조미수호통상조약도 협정 관세거든요. 근데 이거는 관세 자주권을 인정했다고 해 놓고는 요거는 일본과 관련된 내용은 관세율 관련된 협정 관세를 하되 똑같이 이것도 인제 뭐냐면 이게 그 부정됐다. 이렇게 인제 하고 있는데 그 아마 인제 그거 같아요. 조미수호통상조약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을 결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율성의 폭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한 반면에 요거는 협정 관세도 딱 고정돼 갖고 인제 한 거잖아요. 딱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율성을 인정했다, 부정했다. 그런 측면에서 관세 자주권을 부정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더불어 일본은 조일수 조교에서 확보하지 못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체육 대우 권리를 간철했다. 그래서 청과 일본은 이들 장정을 통해서 서구 열강과의 강요받았던 조약의 불평등 내용을 조선에 전가했다. 자, 이로 인해서 조선은 청과 일본 간의 무역에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총산미 수용 무역 전쟁 결과 내리통상권 인정받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어떤 중개 사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일본과 중국 상인들이 이제 서로 내지통상권을 얻게 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일본이 그, 그 뭐냐면 청나라가 이제 뭐냐면 일본은 이제 바로 앞까지 쫓아가는 그런 무역 구조를 만들게 되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또 넘어가서 근대화 정책의 추진과 갈등을 보겠습니다. 자, 1890 년에 전후 조선 정부는 문호 개방을 위한 근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1980년 음력 12 월에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고, 요거는 이제 그 청나라에 총리기무화문을 이제 뭐냐면 모델로 한 거죠. 설치하고 그 아래 12사를 두어 외교통상 및 군국기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자, 통일기문의 위상은 의정부와 동등하게 해 서구식 근대 정책과 구국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자, 통일기문은 군대 개편 및 서구식 군대 양성도 주도했고, 그리고 1882년 기존의 군사조직 5군형을 이용으로 개편됐죠. 그래서 5군형과 무의소를 무의형과 장원형으로 통폐합됐다. 무의형 내에는 서구식 신식 군대에 이끌어낸 간부를 육성해서 별기군을 이제 설치했고요. 그래서 이 별기군은 예, 훈련 담당을 구간으로 일본식 호리모토 레이저가 그 고용됐으며, 소속 군인들은 서구식 신식 무기로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부 부식 군대들은 주로 이제 하승총이라든지 뭐 창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별기군은 신식 그 뭐냐면 장총으로 이렇게 무장돼 있죠. 그래서 강성총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자결 그런 걸로 이제 무장돼 있다는 게 특징이고, 연발식 사격도 가능하죠. 자, 조선 정부는 1881년 초에 조사실찰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자, 이 조사실찰단은 그 당시 몰래 파견했다고 해죠. 너무 이제 위전 촉사 운동이 격화되면서 이제 이걸 이제 피하고자 어 이게 몰래 파견했고요. 조사실찰단원들은 일본의 정부기관 및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귀국 후에 조사 결과를 고종에게 직접 보고했다. 나아가서 그 시찰단원 대부분은 통리기무함의 관리로 임명해 조사 내용을 개화 정책에 관련된 업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자, 1881년 11 월에 영성사의 김윤식 일행은 청해 탱진 기기를 파견해 무기 제조와 전기, 화학, 기계, 외국어 등을 이제 배우도록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일단은 뭐 돈도 없었고, 이때 이제 학생들도 같이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 어린 학생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이런 걸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김유신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텐진에 갔다가 동시에 이제 겸사겸사 해서 그 당시 조미수 통상 조약을 그 당시 체결과 관련된 것을 논의했잖아요, 텐진에서. 그때 그 조선 측 대표로서 이제 참가했다. 김유신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도 있고 어 정부의 개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그 개항과 개화 정책에 대한 반감과 반대 여론이 확산됐다. 그러다 1882년 7월 19일 그다음에 임오군란으로 개화 정책의 반발을 폭발해 나갔다. 자, 임오군란은 그 배경이 나오죠. 별기군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던 부식 군인들이 쌀교와 모래에 섞인 봉급을 받은 후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거기에 군인들 저항 운동에 서울의 하층민들이 대거 도청했는데, 자, 이거는 이유가 있죠. 이 당시 쌀이 많이 유출돼서 일본으로 많이 유출됐죠. 쌀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주들이 인제 뭐냐면 쌀 농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전에 소작인들 땅을 다 뺏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소작인들이 또 뭐냐면 서울로 올라와서 하층민이 되었고, 또 그 당시 인제 중산층이나 하층민들은 쌀값이 올라가니까 전반적으로 생활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계합화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인제 군인들이 본 게 이런 하층민들이 많이 참여했던 이유가 됐던 거죠. 자, 군인들은 흥성대원군의 지지를 받으며 호두청과 의군부에 습격하였고, 민씨 철쭉 세력과 계합화 관료들의 집도 공격했다. 그 당시에 이제 민씨 세력들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았어요. 뭐 매간매직을 하고 괜히 개항을 해갖고 쌀을 유출해서 쌀값만 올라가고 물가 전반적으로 뛰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씨 계합화 별로 안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당시 이제 세국 정책을 예전부터 시행했던 흥성대원군의 인기가 되게 많았어. 의외로. 우리가 좀 그 당시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지금 그 상황하고 좀 다른데,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흥성대원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 갖고 그 당시 이제 군인들도 흥성대원을 믿었고,
민중들도 믿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동학농민운동들도 흥성대원군과 어 사 그 왜 서찰을 교환하면서 "우리 올라갈 테니까 그때 좀 도와주면 뭐 그 윗자리 알려주겠다." 뭐 그렇게 인제 했던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민씨전 쪽이었던 민경호가 사망했으며 중전 미씨는 궁궐 빠져나와 자기 친정이었던 장원호를 피난갔죠. 어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중전 민씨가 없으니까 죽은 줄 알고 장례식을 인제 했죠. 그 민씨 장례식은 두 번 있었어요. 여기 그 이모군란 때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는 진짜 죽을 때 그래서 인제 했는데, 이거는 죽고 나서 인제 나중에 2년 뒤에 가서야 이제 장례식을 했죠. 그때 인제 뭐 아가파천 하고 나서. 예.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예전에 그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민씨가 죽었다고 해서 이거 이제 그 그때 뭐라고 하죠? 갑자기 까먹었다. 일미사변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민씨가 왜 죽은 어떻게 했는지 해서 장례식을 치렀다면 일미사변이 아니라 요거는 그 이모군란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흥성대원군 세력과 합세한 성난 그 군과 민은 일본인을 공격하고 일본 공사관을 포위해 습격했다. 그 과정에서 벌기군 교관이었던 호리모토가 살해되고 상당수 일본이 피해를 입었다. 그 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토모는 그 일본인들과 함께 공사관을 탈취하여 제물포에 이르렀으며 마치 그곳에 항했던 영국 측량선이었던 프라임 PCO를 타고 나가사키로 피신했다 했는데, 요게 아까 인제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하고 인제 연관돼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 공사관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공사관이라고 하지 않고 대사관이라고 해요, 대사. 대사 또는 대사가 있는 걸 대사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하고 대사가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는 없어요. 똑같이 국가를 대표해서 외교를 이제 담당하는 그런 관리들, 이제 파견 관리들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제 예전에는 공사는 좀 중요한 그 대사는 중요한 곳에 파견하는 거야. 중요국들에게 이제 파견했던 거고, 중요국이 아닌 그 국가는 대사를 파견했어요. 역할은 비슷한데, 그래서 그 파견된 국가의 격에 따라서 좀 높은 건 대사, 그다음에 좀 낮은 그 국가는 공사 이렇게 있고, 대사관이 있는 걸 대사관, 공사가 있는 공사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에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나라를 차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공사라는 말보다는 인제 대사로 상향 평준화해 갖고 인제 대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전에는 대부분 공사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영사는 뭐죠, 영사? 요번에 이제 중국사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영사는 뭐야?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자국민들, 그 국가 타국에 있는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한국에 미국에 가면 이제 한국인들 있잖아요. 한국인들 비자나 편의를 봐주는 거, 이런 것들을 영사, 그리고 영사가 쓰는 걸 있는 곳을 영사관이라고 하죠. 그 비자 이제 발급받으려면 영사관에 가서 발급받잖아요. 그래서 이 영사 개념, 대사 이런 개념, 이게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영사와 관련된 내용이 중국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한 거고, 다 아시겠죠? 뭐 이게 기본적인 거니까. 예. 자, 하여튼 그래 가지고 인제 있고, 이모군의 겁찮을 수 없이 확대되자 고종은 흥성대원군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흥성대원군은 민씨 정권이 이제 추구했던 모든 개혁 정책을 이제 파기하고 예전 정책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흥성대원 통일기금법을 폐지하고 그 실종된 중종 민씨의 국상을 선포하고요. 민씨 철수의 정치적 기반을 무력화하고자 했다. 자, 이모군란의 소식으로 나가사키를 거쳐서 도쿄와 베이징에 전해졌고, 이모군란 소식은 나가사키를 거쳐서 도쿄와 베이징으로 전해졌다. 자, 일본 정부는 병력과 함께 하나보사 공사를 다시 서울로 파견했고, 이용장을 잘못하면 이제 일본이 여기 간섭할 수 있잖아요. 이모군란 핑계로 급히 이제 대규모 병력을 이제 파견했죠. 아마 이제 일본의 병력은 주로 이제 그 공사관 정도 호위 병력이었고, 여기는 거의 뭐냐면 그 우창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파견한 병력은 3천 명이니까 오늘날 연대 규모라고 보시면 되죠. 사단 밑에 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대 규모 완편 정도 되는 그 규모의 부대를 파견했죠. 장성대 연구는 청군과 회담을 통해 불량 수습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으나 청군은
분란에 대한 책임을 지어 흥성대군을 탱진 보존부 압송했고 이모군란에 관여했던 군인들 처단했다. 자, 개화 세력이 반발하자 이모군란이 진압되자 개화 세력의 반발에 이모군란이 진압되자 고종은 척합의 제거를 명령했죠. 여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세웠던 척합의를 다 제거를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척합의가 제거됐죠. 예.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척합의가 뭐 2개인가 3개인가 있다고 이제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들었냐면 척합의가 다 없어졌고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유일하게 남아 일제시대 척합의 사진 하나 가지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곳곳에 척합의를 이제 가짜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알렸는데 최근에 척합의 2-3개가 발견됐나 봐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개화 정책을 확실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하고 이제 단절이다, 손절하겠다. 그래서 이제 흥성대원군하고 고종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여러 가지 문제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흥성대원이 죽었는데 불구하고 고종이 찾아가지도 않죠. 예. 자, 이를 통해 이제 서구를 향한 문화 개방과 근대화 정책 추진을 공식화시켰다. 척합이 제거라는 게 하나의 좀 상징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선 정부는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고 이모군란 당시 일본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사죄, 사절단의 파견을 약속했다. 자, 이때 이제 사절단 파견했던 것이 이제 제3차 수신사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신사면 1-2차만 알려져 있고 3차 수신사는 좀 안 알려졌죠. 3차. 그래 갖고 인제 이 3차인가? 3차일 거예요. 하여튼 그때 이제 박용호가 인제 뭐냐면 확인됐는데 이때 뭐 태극기를 사용했다는 설이 있어요. 예. 그 조미수호통상 조약 때 사용했다는 설도 있고 이 3차 수신사 때 뭐냐면 그 사용했다 이런 설도 있고요. 2가지 서 있어요. 자, 이모군란 후에 청구를 철수하지 않고 서울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다음에 1882년 12월 달에 아까 말한 조총 삼미수령 무역장정을 체결해 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적 간섭을 본격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인제 청해 정책이 바뀌었는데 청나라하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공식적으로 청나라 입장에 볼 때는 우리나라는 속방이지만 자주의 나라다 해 가지고 그 뭐냐면 내정 간섭을 안 했죠. 예. 그런데 인제 이모군란 이후부터 이 청나라가 그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 못된 것만 배웠어. 그래 가지고 사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속방이고 자주의 나라고 종전에 인정해 줬는데 사대 관계에다가 여기 제국주의 정책을 또 플러스 시켜요. 그래서 예전처럼 속방이면서 자주의 나라라고 인제 해 놓고는 이제는 이때부터는 속방이고 자주의 나라도 아니야. 예. 그래서 본격적인 내정 간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속방은 어차피 인제 명목적인 거고 자주의 나라라 갖고 나중에 존중해 줬는데 인제는 이모군란 때 서구 제국주의 열강을 받고 연혈을 받아 갖고 이제는 자주의 나라를 부정하고 그냥 내정 간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세력이나 고종이 불만을 사게 된 거죠. 예.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계하당 인사들은 천황의 내정 간섭에 반발하였다. 제물포 조약의 비준에 의해서 일본에 갔던 박용호와 김옥균은 서구 열강을 상대로 반청 자주 외교를 전개했고 그들은 영국 공사 파커스에게 청해 간섭을 비판하면서 조용 조약의 비준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지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계하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 내에서 청해 경쟁이 점점 커졌고 특히 인제 위안스카야 마쟁중이 이제 들어왔죠, 고문으로. 근데 위안스카야는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은. 예. 그리고 마쟁중 하는데 이 한자로 적으면 마건충이라고 돼 있거든요, 마건충. 저는 마건충이 좀 친숙해. 자,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용작의 추천으로 그 당시 멜렌드호프가 그 통리교섭 통상 사무학문 협판으로 임명했다. 원래 이 멜렌드호프는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 지금 강의하다가 도중에 끊긴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녹화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건
지금 화면을 표시할 수 없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아까 지금 강의하는 도중에 이게 지금 줌에서 끊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녹화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도중에 나가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부터 이제 다시 강의를 할게요. 중복된 내용도 있을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35 페이지부터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개야당 인사들은 청의 내정 간섭을 반발하였다. 그래서 재물포 조약의 비준에 의해서 일본에 갔던 박용과 김옥균 등은 서구 열강을 상대로 반청 자주 외교를 전개했고, 그들은 영국 공사 파커스에게 청의 간섭을 비판하고 조용 조약의 비준을 통해서 조선의 동료를 지지할 걸 요청했다. 그러나 개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 내 청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고, 위안스카이와 마젠중은 조선의 군사 외교 재정에 개입했는데, 이 마젠중이라고 하는데 이 중국식 발음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마건충이라고 좀 약간 익숙하거든요. 하여튼 그렇고, 자, 이용장의 추천으로 말렌도프를 그 통리교섭 통상사무하문 혁판을 임명했다라는 거죠. 자, 조정 내 친정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그 정권을 장악하니까 이 친정사 4대당이라고 하는 세력이요. 온건개혁파, 반청 세력인 김옥균은 일본과 미국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 친청 세력들은 개화 자금들을 어떻게 이제 마련하려고 했냐면 멜렌도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당호전을 이제 발행하려고 했어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당호전은 그 당시 당호전 한 명당 상품통보 5냥이라는 고액 화폐야. 5만 원권 정도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당호전 자체가 어 5냥의 가치가 있으면 그만 5배의 이제 동 함량이 많아야 되는데 구리 함량이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리 함량이 별로 없어. 악화야. 어. 그래서 나중에 인제 엽전을 받고 뭐냐 당호조를 이렇게 납부하는, 그래 갖고 인제 세금을 이제 포탈하는 관리들이 등장했다. 이게 요번에 시험문제 나왔던 거잖아요. 자, 하여튼 그렇게 했고, 근데 이 김옥균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당호정을 발행하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차관 도입을 이제 주장했어요. 네. 특히 일본에서 인제 그 당시 김옥균, 박용호 뭐 그런 사람이 잠깐 이제 일본에 갔다가 일본 정부부터 "너네들이 만약에 이제 차관을 도입하려면 우리가 주겠다고 미리 한번 약속을 받아 놨거든요. 근데 막상 이 김옥규가 정식으로 이제 요청하니까 일본에서 거절해 버린 거야. 그러면 그만큼 이제 뭐야? 개화당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자, 하여튼 거기에 실패했고 한성판이었던 박용호가 그다음 강주 부윤으로 자천되면서 그다음에 조정래 개화당 입지가 축소되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그것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인제 뭔가 어 돌파가 필요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청불주의제 그 전쟁 발발로 조선에 인제 주둔했던 청군 1,500 명이 철수했어. 3,000명 중에 1,500 명이 빠져나간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그 당시 인제 그 박용호가 인제 양성했던 또 군인과 사관생들도 포함시켜 가지고 또 일본 공사였던 다케이초 신이주가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너희들 거병하면 일본군을 지원해 주겠다." 약속을 해준 거야. 물론 이제 요때 일본군이라는 거는 그 일본 공사를 지켰던 이제 그 대사관을 지켰던 공사관을 지켰던 호위 병력들 얘기하죠. 거기 병력들.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주의할 것은 일본 정부가 약속한 게 아니라 일본 공사였던 다케이초가 개인적으로 약속한 거야.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보이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본국 정부의 명령 없이도 그 현지에 있는 공사라든지 군대가 지멋대로 인제 뭐냐 사건을 조작해 가지고 현지의 문제에 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자, 하여튼 음. 자, 개화당은 1884 년에 12월 4일 오정국 축하연에 갑신전멸을 일으켰다. 자, 정변 주도 세력은 친정 세력을 중심으로 핵심이었던 한규식, 그다음에 유태준, 윤태준, 이조연, 그러니까 민씨 척척인 민태호, 민영목 들을 처단했다. 자, 고종의 거처를 경운궁으로 옮기고, 경운궁이라는 건 이제 그 창덕궁, 창경궁 옆에 있는 신궁이에요. 그러니까 일상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주로 인제 그 예전에 왕 중에 왕비가 아닌 그 사람들 후궁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생모들 있죠. 후궁.
그 후궁들을 모셨던 곳이죠. 왕을 그 뭐냐면 낳던 후궁들을 모셨던 궁을 그 7개 궁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경호궁이야. 그래서 순조의 그 누구야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경호궁 옮겼어요. 왜냐면 창덕궁, 창경궁은 이제 규모가 크니까 방어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병력 가지고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경호궁을 옮겼는데 자 그래서 이 자치 병력과 일본군으로 경호를 호위하도록 했다. 이때 계야당은 계약 개혁 구상을 담은 정령을 반포했는데 이게 인제 갑진일기라 해 갖고 인제 거기에 14개 조가 정해져 있죠. 근데 원래는 80여 조로 다였다고 한다. 자 계야당은 정령 1 조에 청에 대한 조공원의 의논 조공원에는 의논의 폐지함을 밝힘으로써 청나라의 어떤 완전한 독립을 지향했고요. 오조를 중심의 재정을 통합하고 지조법 개혁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요. 참고 이 지조법은 일본에서 실시한 이제 거죠. 지가를 기준으로 해 갖고 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를 지주 어 부 그 시가총액에 묻었죠. 그 시가총액의 3%를 부과했죠. 예. 자, 그 인민평등권 제정에 신분제 폐지를 구상했고 그다음에 인제 조세, 교육, 군역 등 평등을 지향했고 군사적으로는 사형을 1령으로 통합해 서구 시군령과 편제 도입에 운영하도록 했다. 자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인민평등권을 제정해 신분제 폐지를 구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제 갑신전변뿐만 아니라 뒤에 갑오개혁 그다음에 또 동학농민운동 요구 공통적이야. 예. 그래서 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갑신전변을 일으켰던 이 계야당 사익들은 노동 명망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조기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했던 것이 대단했던 거죠. 예. 자 정령에 드러난 핵심의 개혁의 핵심은 정치 체제와 국가 권력의 운영에 대한 구상이었다. 개야당은 이원적인 정부 조직을 정통적인 의정부와 6조 일원화 효율적으로 인제 구축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대신과 참찰에 참여하여 의정서 회의를 통해서 요게 좀 눈여겨볼 게 의정서거든요, 의정서. 어 의정부하고 의정서는 달라요. 의정소는 이런 이제 뭐냐 의정부는 어차피 이제 정통적으로 이 관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니까 따로 뭐냐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의정소를 만들어 가지고 요게 국정을 협의하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왕이 제기하도록 그 왕권을 제한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의정소를 의정부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의정소로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의정소가 맞아요. 예 의정부와 다른 기관이에요 이거는요. 자 또한 문벌 폐지하고 정부의 보부상을 조직을 통제하고 해상 공고 을 제정했고 해상 공고 나중에 상리국 계층을 하죠. 예. 자 학파의 민시 척축의 정치 경제적 기반을 완화시켰다. 그래서 해상 공고 같은 경우에는 보부상 조직하고 관련돼 있고 이 보부상 조직을 통해서 기구를 통해서 그 당시 보부상을 정치적 이용하려고 했고 대신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줬죠.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었던 그 급진 계급파들 입장할 때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폐지를 주장했던 거고 자 그리고 민심권의 인제 정치 경제 기반을 완화시키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규장각을 폐지시킨 거죠. 원래 규장각은 그 정조 시대 때 개혁의 산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도 정치기 때 들어가면서 이 규장각이 외척의 근거지가 돼요. 근거지. 그러니까 인제 이걸 민시족 쪽도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규장각이 외척의 어떤 근거지가 되니까 이걸 폐지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인지도용과 흥성대원군사협과 연대를 통해서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고 됐다. 그래서 이제 흥성대원군사협과 연대는 흥성대원군이 그때 청나라로 가 있었잖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 귀국시켜라." 그래서 흥성대원군을 통해서 민시대역을 견제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그리고 이 흥성대원군이 또 급진계합파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게 서로 양쪽이잖아요. 한쪽은 진짜 보수고 한쪽은
진짜 진보인데 극자와 극우는 통한다고 서로 좋아해. 하여튼 그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개화당은 민씨 척축색을 제거하고 왕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종과 중종, 민씨의 반감을 사였다. 그래서 이제 고종 눈앞에서 살생부를 가지고 와 갖고 고종이 말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막 죽여 나가게 다 처형시켰죠. 칼로 목을 베고. 그러니까 고종의 입장 볼 때는 예전에 개하다가 그렇게 아꼈는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총애했던 사람들 이렇게 죽이고 자기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죽이고 그다음에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정경 3 일째 청군은 고종호위를 명분으로 개하단과 일본군을 공격했다. 자, 청군은 조선의 좌우영과 군과 협조해 개하단 병력과 일본군을 제압했는데 일본군은 한번 싸우다가 도망쳐 나갔고 실제 끝까지 싸웠던 개하단 병력이죠. 자, 이로써 이제 갑신전변은 3일 만에 막을 내렸다. 자, 김옥균, 박용호, 서강표, 서재필은 일본에 망명했고 홍영식은 고종의 이제 보좌에다가 살해됐다. 얘네들의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갑신전변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김옥균은 이제 일본에 갔다가 처음에 환영받았지만 나중에 일본으로부터 이제 냉대를 받다가 저쪽 상하이에 갔다가 이제 그때 누구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객으로부터 이제 어 그 암살당했고 그다음에 박용호는 다시 인제 그 돌아갔고 한동안 이제 그 감옥에 참가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서재필 같은 경우에 미국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박 의사가 되죠. 그러다가 독립회 만든다고 다시 왔다가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갔고 뭐 이렇게 했죠. 자, 정경 과정에서 발생한 청일 간의 무역 충돌과 의정부의 개입은 외교 문제에 비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1985년 1월 9일 조선 정부는 일본의 사의를 표명하고 일본에 입은 피해에 대한 재상 사죄와 보상, 일본 공사관 신축 자금 지불을 약속하는 한송조약을 체결해 갑신전변의 문제를 매듭지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일본의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니라 어 일본군하고 같이 연합해 갖고 인제 뭐냐면 개화당이 인제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사죄를 보상을 하냐. 자, 일본 입장에 볼 때는 그 당시에 일본 그 대사였던 누구야? 아 그 다케이치 신이츠가 일본 정부 허락 없이 군대를 그냥 파견했거든요. 그 물론 이제 대사관에 호위 병력을 파견했지만 그러니까 인제 일본 입장에 볼 때는 청나라부터 이제 추모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우리도 피해자다."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그래 갖고 인제 그때 인제 그 갑신전변 진압하고 나서 민중들이 일부 인제 민중들이 그 일본 대사관 가서 돌 던지고 좀 기물 파괴한 걸 이제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도 뭐냐 그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배상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 힘이 없었던 조선 정부는 그걸 인제 뭐냐면 줬죠. 그래서 한성 조약을 맺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도 "봐라 우리가 인제 조선 정부에 그 우리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조선 정부가 우리한테 배상을 해 주지 않냐." 그래서 그 당시 청나라가 일본 정부를 추궁한 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예. 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1885년 4월 18일 날 천구의 이용자가 일본의 이토 시노부미는 조선 내 청일 군대 동시 철수, 그다음에 청국과 일본에 배치된 제3국의 군사 교관과 조선군 훈련, 청구가 일본이 조선에 군대 파견할 때 상대국에게 미리 통보한다는 내용을 담은 탱진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탱진 조약에 입각해서 나중에 그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니까 정부군이 이걸 진압을 못했죠. 그래서 청나라에게 통보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청나라에 통보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 SOS 치니까 청나라가 이 탱진조에 입각해서 일본에게 이게 통보를 했죠. "우리 군대 파견한다." 근데 이제 통보를 받은 그 일본이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일본이 또 군대를 파견할 수 없어요. 통보한다는 것만 한 거지 통보를 받은 군대가 군대를 파견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탱진 조약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일본도 외국과의 어떤 눈치를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만국공법, 국제법을 지킨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를 끌고 왔냐면 제무포 조약을 끌고 왔죠. 그래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군대를 파견한다." 그 제무포 조약을 근거해 갖고 군대를 파견하고 그 파견된 사실 다시 행진 조약에 따라서 청나라에 통보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자주적 외교 정책의 전개 과정을 넘어가기 전에 인증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증 번호는 21 번이에요. 21 번. 예. 자, 1885년 4월 15일 영국은 검은돌을 불법적으로 점령했다. 자, 영국이 검은돌을 점령했던 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 갈등이 고조되자 블라디보스토크에 공격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그 당시 석탄 저장소를 활용할 목적이 있었다. 거기에다 이제 그 뭐냐면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조선이 그 미약을 맺는 풍문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영국이 그 당시 그 뭐냐면 검은돌을 점령했는데 이 검은도의 위치에 관련된 것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음. 그래서 남해안에서 이렇게 위치했는데 이 검은도가 상당히 이제 그 요충지야. 왜냐하면 남쪽에 오는 그 태평 이게 무슨 함대거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그 함대 있죠. 그 함대를 막으면서 동시에 인제 뭐냐면 견제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석탄을 옮기는 증기선이었어요. 이 석유와 달리 석탄은 이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배에서 그 부피 거기까지 갈 때까지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그 많은 이제 석탄을 증기선에 실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기항지로서. 그래서 그때 석탄 저장소 기항지로서 영국의 인제 배가 그쪽 이제 태평양 쪽으로 나갈 때 여기 잠깐 들렸다 석탄 보급받고 나가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이 저탄소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조선 정부는 만국공포를 인용해 불법 점령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영국의 검문도 점령에 항의했다. 영국은 검문도 임대를 시도했지만 조선 정부는 무조건 임대라는 걸 조치해 달라는 거죠. 조선 정부는 무조건 철수를 주장하면서 영국의 제안을 거부했고 결국 영국은 청을 통해서 러시아가 조선에 침략할 의지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 이용장 라디체스키 협약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2년 만에 검은도에 철수를 하게 되죠. 자, 갑신전면 직후에 멜렌도프와 그 일본 주재 러시아 외교관은 영원만을 러시아에 조차해 주겠다는 대가로 러시아가 조선을 보호하고 그 군사권을 파견하기를 약속했다. 1885년 5월 그다음에 주일 러시아 공사관 서기관 알렉사이 슈페이에는 조선 정부에 러시아 군사고관을 임명하고 압박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러시아 훈련교관을 초빙한다는 약속을 부인했으며 천의 압박으로 멜렌도프는 외함은 그 협박을 해임했다. 그러니까 이게 제1차 그 조런 미학에 그 관련된 내용인데 이때 이 멜렌부르프의 그 위치가 좀 문제가 있죠. 멜렌부르프는 청나라 공을 왔으면 청나라 이해관계를 대변해 줘야 되는데 청나라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고 조선과 러시아를 어떻게든 중재하려고 연결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나라 입장일 때는 별로 안 좋죠, 기분이. 그러니까 해임을 시켰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이 멜렌부르프가.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1886년 고종이 그 당시 러시아에 보호를 받는 대가로 영은만을 러시아에 제공하기 약속했던 소문. 이게 이제 1차 조론 미약선이면 이게 제2차 조론 미약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영은만을 조차겠다고 인제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1 차. 그러니까 1년 뒤에 2차 이렇게 인제 있는데 자, 하여튼 이 서시 소문은 사실 자체가 불명하지만 위안스카이는 고정 폐위를 주장하면서 조롬 이약서를 이제 강경하게 대응했다. 자, 이렇게 갑신전변 이후에 조선의 독립이 크게 위협을 이제 받았고 청은 조선의 내정과 외교 간섭을 강화했고 조선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의 대립이 심해졌다. 그래서 이모군란 때도 강화되는데 갑신전변 이후에 군대를 철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위안스가 계속 남아갔고 훨씬 더 뭐냐면 그 내정에 간섭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고종하고 이제 민비는 그 청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죠. 이모군란 때 도와줬잖아. 근데 계속 내정 간섭이 심하니까 갑신전면 이후부터는 청나라와 인제 관계를 좀 정리하고 이 러시아와 뭐냐면 미국하고 가까워지려고 했어. 그러니까 러시아, 미국을 통해서 청나라를 견제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뭐 제1차 조정 미약, 제2차 조정 미약 이런 것들이 인제 풀려져 나갔고 이걸 들었던 영국이 검은도를 점령했던 그 시절이었다. 이렇게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고종은 1885년 5월 건국 공고연에 내무부를 설치하고 이 내무부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무부는 1885년부터 1894년 갑오개혁 직전까지 존속했던 국정 최고 위결 집행기구죠. 그래서 갑신전변 이후에 청구의 간섭이 심화됐으며 그 과정에서 친정 세력이 통리교섭 통상사무 아문 외화문을 장악했다. 고종은 외화문 기능 약화, 군주권 보존, 그리고 부국 강병을 위한 목적으로 내무부를 설치했고, 그래서 내무부는 재정, 군사, 외교, 산업을 포괄하는 그 국정 업무를 주관했으며 정부의 개혁와 자강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내무부는 청구의 적극적인 내정 간섭 정책에 직면하다 했는데다가 내무부 핵심 민시 척추의 저쪽은 부패하고 무능했다. 자, 이로 인해서 내무부의 개혁 자강 정책에 실을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청나라를 새로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무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내무부를 설치하고 궁극 기문을 초과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내무부는 군사, 재정, 외교 등 개화 제각 자강 정책을 추진했고, 그다음 고종은 내무부를 통해서 자주권 회복을 도모했으며 대의조 공사를 파견해서 독립군을 증명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1987년 그 첫 시도로서 아까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제 뭐냐면 공사관을 설치해요. 그게 상당히 고마운 거야. 그냥 다른 데서는 공사보다 좀 약간 한 단계 아래인 대리공사를 파견했는데 미국은 공사관을 파견했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뭐냐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조선 정부는 그 당시 고빙사를 파견했고 그다음에 뭐냐면 박정향을 뭐냐면 미국 주재공사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임명했죠. 음. 자,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어. 왜냐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은 자기 속방이고 자기가 외교를 하면 되지 조선 대신에 나한테 말해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네는 미국에 공사를 파견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파견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좋다 그러면 요건 지켜라 해갖고 세 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이건 좀 이따 읽어볼게요. 자, 하여튼 미국 주재공사도 이제 파견했고요. 그다음에 심사학을 유럽 5개국을 주재공사로 파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같아. 그러니까 5개국 그 주재공사는 뭐냐 각국에 파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프랑스에 이제 한 곳에 공사관을 두고 나머지 영국, 뭐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이런 나라를 가나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이제 그 미국 공사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청은 최초로 시행된 조선공사 파견을 반대했지만 미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이를 막아낼 명분을 내세우기 어려웠다. 이에 청은 박정향을 미국 주재 공사를 파견한 대신에 영약 3단을 맺어서 세 가지 준수하라고 했어요. 이 영약 3단 내용이 그 09년 개정교과서에서는 있었는데 이게 15년 개정 교과서는 빠졌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기도 하죠. 첫째로는 박정희이 올 때 이제 미국에 도착하면 천국 공사를 만나서 그의 안내를 받아 미국 국무로 갈 것. 국무부는 이제 미국의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죠. 예. 자, 그다음 둘째는 박정향이 각종 외교 모임에서 천국 공사보다 상석에 위치하지 말 것. 셋째로는 현안이 있을 때 박정환은 청국공사 협의해야 된다. 이건 무슨 다 뭐예요? 외교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갔어요. 그때 박정환 밑에 있었던 참사관으로서 이완용이 따라갔어. 이완용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나름대로 영어를 좀 했거든요. 기본적인 영어를. 그래서 선택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유경공원에서 영어 좀 배우고 또 미국에 가서 좀 영어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완용은 친일파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이 사람이 초창기 때는 정동고등학부 출신의 친미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일파로 입장이 바뀌었죠, 나중에. 근데 친일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일본어를 못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영어를 되게 잘했다거든요, 영어를. 예. 자, 하여튼 이 이완용과 미국은 이제 출발해 1988년 1월에 워싱턴에 도착했다. 그는 워싱턴 주재의 천국 공사를 접근하기 전에 미국 국무부를 방문하였고
이어서 미국 대통령의 국서를 이제 집수하는데 요거부터 인제 뭐냐면 뭘 위반한 거야. 어 그 영약 상단을 위반한 거죠. 박정희이 미국에 도착하면 먼저 청구공사에 가서 그의 안내를 받고 미국 국무부를 가는데 지가 이제 무시하고 이제 간 거 아니에요. 예. 자 이어서 이제 있고 그러나 청구공사였던 장인아는 박정향이 영약 3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위안스카이는 고종에게 박정희의 소환을 요구했고 청일 압력으로 결국 박정희가 부임한 지 1년 만에 순환되어 기국되었다.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유럽공사 심상할 후임으로 조신이가 임명됐다. 그런데 조신이는 공사 부인하지 않은 채 홍콩에서 2 년간 머물다 그냥 귀국해 버렸다. 뭐 그런 경우도 있나? 자 하여튼 그렇게 했고 자 갑신전병 후 조선의 외교 정책은 청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면서 국제법적으로 이게 이제 만국군법이죠. 조선의 독립을 밝히는 방향을 시도했다. 도쿄 주재였던 조선공사였던 김가진은 도쿄에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의 조약 체결을 추진해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의 독립군을 알리고자 했고 한편으로는 청이 재정 면에서 지배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 고종이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차관 교섭을 시도했지만 청해 방해도 실패했다. 결국에 조선 정부는 해관사를 담보로 그 당시 처음부터 차관을 둔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제 뭔가 돈을 빌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처음부터 차관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차관이라는 건 돈을 빌리는 거죠. 담보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해관세를 담보했어요. 해관세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인제 주로 물건이 어디에서 오겠어요? 비행기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배를 통해서 오잖아. 배를 통해서 한국에 도착하면 여기에서 인제 뭐냐면 그 해관이 있고 해관에서 인제 물건에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이걸 해관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담보해서 청나라에게 차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해관세 운영을 누가 했냐면 청나라가 했어. 예. 그래서 청나라가 운영을 했는데 문제는 청나라도 이게 좀 귀찮은지 이걸 외주화시켰죠. 아웃소싱했죠. 그래서 일본이 이걸 주도를 해 갖고 했다. 그래서 일본이 그때 인제 해관세를 받을 때 그 당시 세금을 엔화를 받도록 함으로써 엔화 보급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청나라가 운영이지만 청나라가 관리만 할 뿐이지 실제 운영은 일본이 한테 외주화 줬고요. 그래서 인제 있고 나중에 이제 청일전쟁 이후부터 일본이 완전히 관리권까지 인제 뺏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화폐 정책과 관련된 건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구한말 화폐 정책 관련돼서 기초에 언급됐었어요. 예. 자 그로 인해 조선의 내전과 외전에 거친 청의 간섭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동학농민 전쟁의 전개를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밀란과 벌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뭐 어 이게 뭐 이것까지 읽겠습니다. 일단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이 밀란과 벌란의 뭐 개념적인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자 19 세기 조선 사회는 집권층의 수탈이 심화되면서 그에 따른 민중의 대응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단청이나 지주에게 납부해야 할 조세나 지대를 거부하거나 조선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탈했으며 고을 단위로 민중이 모여서 수령에게 민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요게 좀 눈여볼 게 고을 단위죠, 고을 단위. 그러니까 고을 받고까지는 좀 나가긴 그랬어. 예. 그래 갖고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밀란이 일어날 때도 되게 이제 19 세기 때 그 인슐농민 공기도 고을 단위 밀란만 일어났거든요. 근데 고을 단위를 벗어나 갖고 이제 대규모 밀란이 일어나게 된 거는 이게 앞에 동학농민운동이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때 이 포접제를 이용해 갖고 도 단위의 운동까지 펼치게 되죠. 예.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제 뭐냐면 밀란과 반란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합법적인 단계에서 하다가 이게 안 도와주니까 불법적인 방법은 이제 밀란과 반란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밀란하고 또 반란의 또 이제 개념 차이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일단 참고 삼아 읽어 보겠습니다. 자 밀란은 항존사의 부정부패한 수령과 이서벨을 징계 다스리고 폐습을 바로잡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야 밀란의 주체는 항존사의 뿌리를 두고 일상생활 민으로서 주로 고을 단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무장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들은 주로 부세제도 등 국법 등
부세제도 등을 국법 내지 왕법에 맞게 실시하고자 호소했으나 왕조 질서 자체에 도전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밀란은 일반적으로 민중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국왕의 해유를 하면 곧바로 가라앉는 양상을 보였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임술농민봉기죠. 임술농민봉기 같은 건 조선 왕조를 때려부시겠다고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주로 인제 구세제의 모순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래서 그 무마차는 안핵사를 파견하고 무마한 다음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 갖고 전국적인 개혁 삼정 개혁을 했잖아요. 그 후에 이제 밀란이 좀 가라앉았죠. 자, 번란을 볼게요. 자, 번란은 말세를 이제 강조하면서 제세 아민을 위한 왕조 타도하고, 제세 아민이란 건 그 뭐냐 세계 그 제세하면 세계를 구하고 그다음에 백성을 안정시킨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세왕조를 개창한 정치 목적이 강하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정감록 같은 데서 인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정감론에서 정시 왕조를 정시가 인제 이 시를 타도한다, 뭐 이렇게 인제 했던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왕조 교체를 목적한 정치의 목적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무신의 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홍경래의 난이라든지 다 이게 이런 류의 이제 난이죠. 자, 별난의 주체는 상조사에 소외된 양반 혹은 죽인 계층이다. 자, 이들은 빈민과 유랑민의 경제를 포섭하여 보홀당에 벗어나서 지역 간의 연대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여 구장력을 갖췄다. 자, 그래서 조정에서도 밀란과 번란을 구분해 인식했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면 진압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무마하는 쪽으로 하죠. 그래서 한번 들어주고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했던 거고, 안핵사를 파견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번란은 짤 없어요. 그냥 군대 파견해서 진압을 했던 거예요. 홍경련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인순농민분기는 그 다르죠. 지금 진압 정부의 대치가. 홍경래는 강력 진압이야. 그래서 정주성이 포위될 때 거기에 있는 그 어린애들 제외하고 다 죽여 버렸잖아. 근데 요 밀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인제 그 안핵사를 파견해서 의무해 저 말 좀 들어준 다음에 그 주동자만 찾아서 인제 처형시키는 방법 했잖아요. 예. 그게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인제 요 임술농민 밀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1862 년에 일어난 임수밀란은 삼정분란으로 야기된 조선사의 모순이 폭발된 결과였다. 단선 지역에서 시작된 밀란은 진주를 거쳐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에 확대되었다. 농민은 가나를 부수고 부세, 항곡, 고리대를 소장로를 통해서 농민을 수탈하였던 이섭의 항인층, 토양반, 지주부호층을 공격했다. 아울러 정결세의 인제 정액 금액가. 그래서 인제 정결세라는 것은 인제 그 당시 모든 토지가 이제 토지에 집중돼 있잖아요. 도교가 돼 있잖아요. 이걸 인제 뭐냐면 세금을 거둘 때 그 뭐 결가라고 해서 이제 거뒀는데, 결가는 1 결당 공정을 한 달에서 걷는 그 세금이에요. 그것을 그 이서층 등이나 수령이 멋대로 막 걷어. 그걸 차라리 법으로 명시를 해 놓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자, 이런 내용은 이제 나중에 그 조세 법률주의죠, 일종의. 이런 어 주장들은 동학농민운동에도 보여요. 동학농민운동에도. 예. 자, 그리고 신문지에 입각한 조세 차별 혁파, 명목에 없는 세금 부과 및 중간 수탈 금지 등을 요구했다. 자, 조선 정부는 안핵사나 선무사, 암흑의사를 파견해서 밀란 수습을 시도했다. 밀란 지역의 수정 지역 파직하고 밀란 주모자를 처벌했다. 그럼에도 밀란은 3단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됐으며, 그럴수록 조선 정부 밀란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자, 그래서 삼정 이정책은 이제 한국을 폐지하고 정전과 군역 운영의 폐단을 완화하고자 했다. 당연히 한국 이자를 운영비로 충당했던 정부 내 기관과 그다음에 징발 관여는 한국 폐지를 반대했다. 자, 그래서 있고, 관리가 부당하게 소유했던 한국 원고를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폐단도 발생했다. 결국에는 조선 정부는 삼정 이정책의 시행을 주도했다. 나름대로 개혁을 했지만 밀란이 잠잠해지니까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전쟁은 지방 관리의 부정부패를 출발했다는 점에서 임수밀란과 유사성이 있다. 하지만 동학은 1894년 교조신흥운동의 단계에서
경무를 통해서 외세에 대한 반감을 뭐냐면 포출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차이도 있다. 이 교조 신호 운동 원래 초창기 때는 뭘로 출발했죠? 예. 그 뭐냐면 "체제의 억울한 점을 이제 풀어 달라." 그리고 "동학교도들의 어떤 그 인정해 달라." 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 집회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점점 이게 정치적인 어떤 성격을 띠게 되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이건 뒤에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이는 개항 이후에 미국이 인제 주요 수출 상품을 전환되면서 대부분 그 당시 미국 잉여분들을 지주층과 외국산이 사실상 수차해 갔고, 이로 인해 농민층이 몰락했다는 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개항 이후에 인제 쌀이 많이 빠져나가고, 쌀이 빠져나가니까 지주들 입장 볼 때는 토지를 확대시키고 있죠. 소작료를 인제 더 높이고, 안 내면 자기가 직영지로 만들어 갖고 뺏고, 이런 식으로 인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농민들이 몰락하고, 그중에 일부는 도시 빈민이 되고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당시 동학농민 운동 봉기 전에 이미 많은 농민 봉기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농민 봉기는 좀 한계성이 있어. 도단이었죠, 도단이. 근데 이 동학은 호조제를 이용해서 도와 그 도단이 아니라 교울 지역 단위가 이제 마을 단위, 말 잘못했네요. 예. 하여튼 그 농민 봉기는 주로 인제 뭐냐면 분단이었죠, 분단위. 예. 분단위였는데 이걸 이제 도 단위로 확대시켰던 것이 동학농민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학 지도자는 지역 단위 연대를 통해서 밀란의 지역적 고집성, 주로 9년 단위에서만 머물렀죠, 예전에는. 자, 지방 관리에서 중앙 집권층까지 모두 개혁한다고 주장했으며, 그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이제 교조 신혼운동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요 교조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동학을 세웠던 사람이죠. 예. 최재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최재우가 나중에 혹세무민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뭐냐면 최재우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신원운동 억울함을 풀기 위한 이제 운동인데, 뭐 상소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건국대전에 명시돼 있어. 합법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체제의 억울함도 풀지만 이와 동시에 동학교를 뭐냐면 합법화시키려고 했던 거야. 왜냐하면 동학이 그다지 불법 단체다 보니까 지방 수령들이 동학교들을 탄압한다는 명목 아래 동학교들의 어떤 토지나 재산을 약탈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이 교조 신혼 운동은 동학을 합법화시켜서 나름대로 이런 이제 지방 수령들의 어떤 강탈을 막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교조 신혼 운동은 초창기 때는 어 정치적 운동으로 이제 정치가 아니라 종교육 차원에서 이제 출발했고, 주로 여기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뭐냐 최시호 같은 이런 국적들이죠, 지도부에. 예. 초창기 때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동학은 삼정의 문란으로 고통받던 민중을 중심으로 확산됐고, 특히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한 경주를 중심으로 동학교도 수가 증가했다. 자, 그래서 그날 조선 정부는 동학을 사교로 규정하고 동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전개했다. 심지어 1864년 세상을 어집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혹세무민한 이유로 채집을 처형했다. 이후 이대 이제 교주 최시영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제 탄압함과 함께 교단을 제거하고 교세를 확장하는 데 노력했는데, 이 최시영 때 교단이 되게 확장됐어요. 예. 최시영은 최재우의 이제 몸종이었다고 그러죠, 이 종. 예. 하여튼 이제 이 사람은 까막눈이었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 조직을 확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때 이 최시영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동학을 종교육 차원에서 인제 움직이려 했는데, 한편 이필재 같은 사람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 이필재는 이 종 동학을 이용해서 사회 개혁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 강의 시간 다른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동학에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주로 이제 종교적이고 타협적인 운동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사회 개혁적인 어떤 흐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이고 타협적인 경향이 최시영에서 보이는 거고, 이걸 동학을 이용해 갖고 좀 사회 개혁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이필재라든지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동학농민운동,
있죠. 정봉주, 남적을 중시한 이런 운동 이런 것들이 보이게 돼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872년 이필제가 동학교도들과 함께 경상도 영해부여를 어 가나를 습격하고 수영을 처단하는 사건이 이필제의 난이 나왔다. 자, 이필제의 난은 영해 지역의 동학교도를 탄압하는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동학교도는 체제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동학의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교조 신호운동을 전개했다. 이필제는 이보다 수개월 전부터 영해 인접 지역의 민중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고울단이 전개했던 과거 여러 민단이 지닌 지역적 고집성을 한결 벗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 조정에서는 이 필진안을 범란으로 규정했다. 별난은 아까 밀란하고 반란의 차이점 얘기했죠. 그래서 강경진하고 나왔죠. 그래서 정부 강군은 5일 만에 이 필진안을 진압하고 동학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동학의 교세는 위축되지 않았다. 그 이후 갑신전면 후 전국이 혼란으로 겪으면서 동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완화되자 이를 기회로 최시영은 동학교단을 정비하고 교세를 더욱 키웠다. 자, 한편 당시 한춘사에서는 수영과 이섭의 이제 민중 스타일이 계속되었고 게다가 집권층은 매간 매직의 형성도 여전히 선행했다. 자, 매간 매직고 간직을 얻은 수영들은 가다한 세금 부과와 부정부패로 불축적했고 그 과정에서 민중에 대한 수탈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자, 1992년 음력 10월 달 동학교단은 충청도 공주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동학 지도자는 춘천감사 조병식에게 고종 신혼운동과 한강오지 스타일 구진을 요청한 청원서를 했는데 자, 조병식 입장에서 좀 당황한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에 가서 해결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자, 하여튼 조병식은 동학금단령 해제는 조정에서 처리가 문제되면서 교조 신혼운동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동학교도의 탄광오리에 대한 수탈 금지 아까 이제 동학교도가 불법 단체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동학교도의 재산을 뺏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건 금지를 약속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중요하잖아. 동학금단령 해제가. 그래서 서울에 가서 해결되겠죠. 그래 갖고 인제 일단 뭐 계획했고 자, 동학 지도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항후 집회 계획에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해 음력 11월 동학 지도자들은 전라도 삼내에서 집회를 개최해 전라감사 이경직에게 충청도와서 마찬가지로 교조 신원과 더불어 탄광 우리의 수탈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자, 이것도 인제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도. 이경직은 동학은 이단으로 규정한 정부 조직에 언급하면서 집회 대상으로 동학교를 믿지 말라고 답하였다. 동학교도가 이에 반발하자 이경규 역시 동학교도에 대한 수령의 수탈 금지를 약속했으며 교조 신원 운동은 당연히 조정에서 처리할 문제로 밝혔고 이에 지도자들은 집회 예산을 추진했는데 동학교는 이 교조 신원 운동을 획득하지 못한 사실을 반발했다. 그래서 동학교단은 최시영의 명의로 통문에서 임금을 상대로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할 뜻을 밝히며 재차 해산을 요청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집회 지도부에서는 이제 그 어차피 이제 "요 정도 됐으면 끝난다." 해 갖고 집회 해산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동학교도들은 거기에 만족되지 못하고 제일 중요한 게 교주 신호위원들이 그걸 왜 하냐. 그래서 결국에는 인제 동학교단은 그 최시영의 명의로 "너 일단 해산하고 따로 인제 모임을 만들어 갖고 이제 뭐냐 하자." 해 가지고 인제 이런 식으로 결말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일단은 이 교조 신호 운동이라든지 어 교조 신혼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동학교도의 어떤 어 공식적인 인정받기 위해서는 뭔가 조정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약속대로 그 당시 1890년 음력 2 월에 동학교는 대표 40 명을 서울로 보냈어요. 그다음 교조 신원을 요청한 상소문을 제출한 한편 광화문 앞에서 교조 신원과 탕감원의 처분을 요 처벌 요청했다. 그래 갖고 인제 복합상소라고 하죠. 엎드려 갖고 인제 뭐냐 자기 의견 들어줄 때까지 어 상소를 올리는 거죠. 일단 상소 올려 놓고 자기 의견을 뭐냐면
들어줄 때까지 단원 앞에서 엎드려 있는 거야 막. 자, 그래서 인제 정부는 동학교도에게 자진 해산을 명하면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해외했다. 동학교도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원회복하고 동학교도를 인제 뭐냐면 합법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정부는 동학교도의 서울림과 복합상소를 막지 못한 이경직과 한성판유 신정희를 파면하고 복합상소를 주도한 박강원을 체포하도록 했다. 이렇게 했죠. 자, 복합상소 관련된 내용이 밑에 주에 있죠. 그래서 나라의 중대사가 있을 때 조신이나 유생들이 상소를 받들고 대궐 문 앞에서 엎드려서 호소를 했는데 자기 의견을 보통 들어줄 때까지 인제 하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정부가 고조신혼운동에 강경하게 대응하자 세시형을 중심으로 한 동학교다 지도자들은 1894년 음력 3 월에 보은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제 했다. 자, 이 보은 집회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보훈 집회는 원래는 국적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인제 해서 앞에서 말한 정치적 목적보다는 종교적 목적에서 출발한 거죠. 예. 예, 교조 신혼운동 이렇게 인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도층이 남조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요구가 그냥 막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 성격에서 정치적 요구로 이제 받게 되는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보훈 집회야. 예.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전국에서 모여든 2만 명의 동학교도들은 교조 신원과 종교의 자유를 요구했다. 그 무렵 전라도 금구에서 1만 명의 동학교도 집회를 열었는데 이 전라도 금구에서 열었던 이 금구 집회가 요 보훈 집회보다 며칠 전에 열은 거야 이게. 이게 먼저예요 이게. 그래 갖고 인제 여기에서 남접이 주도했죠. 요거는 정치적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정치적 요구가 인제 있는데 궁구집계에서 이들은 세도가가 탄광 오리아 부정 배원용이라고 비판하고 민정권을 비판한 거죠. 척외양. 그래서 외와 양을 처부시자 이러면서 의병봉기를 주장했다. 자, 보훈집회 시작으로 동학집회에서 조정신원과 더불어 반봉건 반외세의 정치적 구호가 등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인제 한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 보훈 집회가 이 금구 집회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처음에는 인제 종교적인 어떤 목적에서 신원 회복에서 인제 했지만 이게 점점 그런 정치적 성격의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금구 집회에 영향을 받아 갖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정부는 보훈군수를 통해서 집회 해산을 명령했다. 자, 동학교도 교단이 해산령을 거부하자 정부는 어용중을 보훈에 파견하여 동학 지도부를 해하고 설득을 시도했고 동학교단은 어용중에게 동학을 탄압하지 않겠다는 왕의 해답을 받으면 해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용주는 고종의 해산 명령을 전하자 무력 투쟁보다 평화 노선을 택해 1894년 4월 달에 집회 해산을 결정했다.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 보훈 집회 정치적 구호 관련된 내용이 없네. 네. 여기는 군구 집회에서만 얘기하고 보훈 집회는 정치적인 요것만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 부가 설명을 했잖아요. 뭐냐면 군구 집회에서만 인제 뭐냐면 뭐 반봉건 반회세, 척의 양창이 뭐 이런 것들만 하고 보훈 집회에는 없는 것 좀 얘기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보훈 집회 시작으로 동학 집회에서는 교존시험과 더불어 반봉건 반회세 정치적 구호가 등장했 이건가? 잠깐. 보훈 집회 시작으로 동학 집회에서는 교조신혼운동과 더불어 반봉건 반회세 정치적 구호 보훈 집회에서 이런 구호가 나왔는지 그 앞에서 전라도 군구에서 이 구호가 나오는지 헷갈려. 지금 제 생각에는. 근데 일단은 교과서라든지 다른지 기본서에 보면 보훈 집회에서 정치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런 구호가 나왔죠. 척외 양창이라는 구호가 여기도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뭐가 지금 저만 이상한가? 제가 문해력이 딸린가? 교류 보훈 집회 시작한 동학 집회는 교조 신혼과 더불어 반봉건 반해에서 정치적 구호를 등장했다. 그러니까 요거 같긴 한데 어 요거 내용도 또 이렇게 앞에 봤거든요. 예. 요 설명이 이렇게 쭉 돼 있고 이게 보훈 집회 시작해서 군부 집회가 일어났고 요떤 내용이 있고 요 내용이 이제 요게 들어갔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보훈 집회하는 과정에서 이런 구호가 나타났다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이 좀 안 돼 있거든요, 문장을 볼 때. 예. 하여튼 고온 지표에서도 척 외 양창이라는 부가 나타났다. 그래서 외와 양을 쳐부시고 창이라는 건 대의를 받든다는 것, 조선 정부를 받든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동학농민운동은 그 새로운 왕조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존의 왕조를 인정해. 그래서 고종은 나름대로 착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뭐냐 민시정나 대하단 정권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자, 하여튼 동학은 교조 신흥을 통해서 종교 자유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동학 지도부는 교조 신흥과 더불어 척의의 양과 한강 오조 처벌을 주장함으로써 민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1차 분기가 있는데 이 1차 분기, 2차 분기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뵐게요.